자, 오늘은 이게 우리 이번 학기에 벌써 한 11주 정도 됐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애자일 잠깐 갔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워터폴로 다시 돌아와서 예전에 했던 과정대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요구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개발자의 시각에서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에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그 구성 요소가 뭐가 돼야 되는지, 무슨 역할을 맡길 건지,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을지, 그런 것들 우리가 쭉 살펴보는, 더 궁리해보는 그런 설계 단계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딩이죠. 우리가 제일 관심사, 제일 하고 싶은 건 결국 코딩이에요. 이제까지 한 거는 다 코딩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회사도 그렇고 우리가 일하는 스타일이 지금 아마 종합 설계도 나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코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앞에 있는 걸 헤비하게 뭐 문서를 영어로 낸다든지 이거는 다 부담스러운 일.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 오히려 코딩을 방해하는 일. 그러니까 개발자로서 우리가 일할 때 제일 포커스 맞춰야 될 거는 코딩이고, 코딩에 집중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코딩에 도움이 되는, 연관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UML로 디자인을 했는데 그 디자인이 코딩하는 작업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 매핑이라는 거죠. 그걸 먼저 얘기하고,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이제 코딩 단계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짜야 되니까 코딩에 스타일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름을 잘 붙이느냐, 어떤 게 좋은 코드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퀘스천은 이겁니다. 설계 작업과 코딩 작업의 차이점. 분명하죠, 그죠? 설계는 아직 우리가 만드는 컨스트럭션이 아니라, 뭘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 그 만드는 거를 전제로 해서 뭐 구조를 생각해보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해보고, 또 뭐 네트워킹 설계를 해보고, 그런 어떤 사전 궁리하는 거죠, 그죠? 코딩은 실제 우리가 뭘 만드는 거예요, 그죠? 프로그램 언어로 컴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겁니다. UML 모델과 코드 사이의 관계. 그래서 UML 모델 뭐 13가지가 있는데 그 13가지가 다 코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굉장히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게 있고, 어떤 건 UML 모델 중에 코드에 우리가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는데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런 걸 위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코딩 작업은 설계 작업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다. 만드는 단계다. 그래서 우리 설계할 때 우리가 전체적인 아키텍처 설계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간단한 클래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설계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코드 모듈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하는 설계가 끝나면 부분적인 모듈, 컴포넌트에 대한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있는 설계죠, 그죠? 클래스 안에 이미 다 데이터와 함수는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함수 중에 어떤 거는 조금 알고리즘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모듈 설계를 해서 그걸 실제 프로그램 언어로 바꾸고, 그 모듈 안에 있는 거는 자기가 테스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딩 단계 다음에 테스팅이 오지만, 요거는 내가 짠 모듈은 내가 스스로 테스팅하는 게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문서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여러 사람이 짠 프로그램들을 뭐 서버 쪽에, 클라이언트 쪽에 다 붙여보고 테스팅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 시스템이 빌드되면 그걸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릴리스하는 그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터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애자일, 지난주에 배운 애자일은 이게 한 사이클에서 그 우리 스프린트 안에서 다 일어나요. 이게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스프린트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씩 UML 디자인하고 코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봅시다. 여기 보면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패키지 다이어그램이 프로그램과 밀접하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스태틱한 모델, 그러니까 UML 중에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항상 프로그램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그림들인데 이런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대표적인 코딩하고 제일 밀접한 그런 모델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도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잘 그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데이터의 이름만 적고 함수 이름만 적었죠. 그죠?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타입이나 이 함수의 프로토타입 파라미터 이런 거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분석 단계 정도에 나올 다이어그램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요게 어떤 타입이고 변수명이 뭐고 이런 것까지 다 변수명, 그 다음에 타입,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 함수의 파라미터, 함수의 리턴 타입까지 다 정해 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정도로 우리가 자세하게 그리면 다른 사람이 프로그램 해도 프로그램이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런 정도로 설계해서 던져주면은 야 이게 무슨 타입이지? 이거 이름만 써놨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자세하게 해놓으면 우리 스타UML에서 지금 바로 이런 그림 가지고 그냥 바로 코드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냥 자동으로. 그죠? 거기 툴, 그 스타UML 같은 경우는 툴 메뉴에서 그 자동으로 코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면 이 프로그램이 그대로 자바나 C샵이나 C++로 쫙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코딩할 게 뭐죠? 이 함수 안에 있는 코드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이어그램 하나 그릴 때 개념 수준으로 그리는 거하고 조금 스펙 정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거의 구현에 가까운 그런 그림을 그리는 수준은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이 정도 수준으로 그렸다가 더 잘 알면 명세 수준으로 그렸다가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알면 프로그램 할 때 누구든 뭐 똑같은 프로그램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현 수준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은 거의 이 명세 수준과 구현 수준 거의 뭐 그 해당되는 그런 수준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지금 우리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이렇게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지금 그려놨어요. 그러면 코딩할 때 스튜던트 클래스 쓰고, 그죠? 그 다음에 private name string type, 그 다음에 private 요거는 프로텍트죠, 그죠? 그 다음에 string type의 department,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여기 표시가 없는데 이게 우리가 뭐 디폴트로 하면 그냥 private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 안 썼는데 뭐 이게 쓰지 않으면 이제 private로 되겠죠, 그죠? long type의 package attribute 그래서 썼어요, 데이터를. 그 다음에 함수도 똑같이 쓰면 돼요, 그죠? plus는 public, sharp은 protected, 그죠? 그래서 나머지 다 함수의 이름, 파라미터 이름, 파라미터 타입, 파라미터 이름, 파라미터 타입. 그래서 여기 지금 딱 구현했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이 코스라는 거는 되게 그냥 아주 개념 수준의 클래스 이름만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코딩한다 그러면 저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아무것도 없어도 컨스트럭터와 뭐 디스트럭터 같은 거는 있을 테니까 저런 걸 코딩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코딩할 수 없어요, 그죠? 저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상속은 우리 그 객체적 언어에서 상속 문법이 자바 같은 경우는 extend로 하면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뭐 C샵이나 이런 것들은 콜론 같은 걸로 표시하면 되는데 하여튼 그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user class 밑에 여기서는 이게 잘못됐네요, 그죠?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public으로 해야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notify도 public. 근데 여기 get mail과 set mail은 여기 없는데 왜 해놨을까요? 이게 다 배터리가 나갔네. 자, 갑시다. 여기 지금
get mail은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이메일이라는 데이터를 리턴하는 거고, send mail은 새로운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메일 값을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두 개 함수는 여기 없는데 왜 해놨을까요? 기본이라서. 기본이라서, 그죠? 이건 말 안 해도 여기만 해야 되는 거라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할 때 뭐 시시콜콜이 이걸 다 쓸 수도 있지만, 뭐 컨스트럭터까지, 디스트럭터까지 다 쓸 수 있지만, 이런 걸 디자인에 없다고 그래도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은 밖에서 써야 되니까 이거는 플러스는 이게 마이너스 바꾸세요. 플러스 쓰면 이거 할 필요 없지, 그지? 밖에서 막 쓰고 그래도 되니까, 그죠? 근데 프라이빗이라 그러면 이런 함수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 바꾸세요. 프라이빗, 퍼블릭 다 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요거죠, 그죠? 상속받은 거. 질문 있나요, 혹시? 다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연관. 연관이라는 거는 스케줄과 지금 스튜던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유드림에 여러분들 수강 신청한 과목의 시간표를 낸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수강한 과목들로 이루어진 스케줄이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 클래스와 이 클래스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누구의 스케줄인지 분명히 알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이 내 건데 내 스케줄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관계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 객체에 대해서 메시지를 알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스튜던트가 이 스케줄에 대해서 객체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의미를 알겠나요? 이 의미?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에 the schedule 점 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뭘 알려줘라고 뭐 월요일 날 수업은 뭐야, 화요일 날 수업은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함수 여기를 부르겠죠, 그죠? 근데 그 함수 부를 때, 메소드 부를 때 객체가 필요할 텐데 그 객체를 얘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객체장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트레이닝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돼야 돼요. 거꾸로 스케줄에서는 누구가 스튜던트인지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 오너를. 근데 여기 지금 객체로 스튜던트 타입의 the student가 있는데 그 이쪽에서 이쪽에 있는 메소드 부르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쪽에 있는 메소드 부르기 위해서 저 객체가 알려져야 되죠, 그죠? 자, 양방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화살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이쪽에서도 이쪽을 할 수 있고 이쪽에서도 이쪽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혹시 여기 슬라이드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나요? 이게 마이크가 다 안 돼. 조금 볼륨을 키워볼까요? 자, 이거 됐죠? 그 다음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 연관, 얘하고 연관을 맺는데 요게 롤 네임이라는 거거든요. 롤 네임. 그러니까 이 객체를 부를 때 어떤 이름으로 부를 거야 라는 게 롤입니다. 롤. 그러니까 이쪽 코스 오퍼링에서 프로세스라는 객체를 부를 때 인스트럭터는 이름으로 부를 거야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쓰면 돼요? 프라이빗의 프로세스에 그렇죠? 프로세서 타입의 이름을 인스트럭터로 부를 거야 라는 거죠, 그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이걸 부를 때 이 객체 이름을 요 변수로 부를 거야 라는 겁니다. The course offering의 course offering 타입으로 우리가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할 때 그냥 요 어소시에이션만 그냥 해놓고 이런 롤 네임을 안 적으면 그냥 네가 코딩 알아서 해. 그래서 그 변수 객체 이름을 네가 알아서 하는데
이렇게 딱딱 정해 놓으면 좀 더 꼼꼼하게 정해 놓으면 요 객체를 부를 때 요 변수 이름으로 부를 거야라는 게 지금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꼼꼼하게 해놓으면 뒤에 가서 코딩할 때 이거 객체 뭘로 부르지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여기 다 이름이 있으니까. 그죠? 알겠죠? 그래서 그게 역할입니다. 역할. 예, 다 설명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중도. 이 다중도의 의미는 뭐죠? 멀티플리시티는? 요 객체와 요 객체 사이의 관계가 얘가 한 개에 대해서 얘가 없거나 네 개까지의 연관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들 스케줄링 중에 한 학기에 예를 들어서 안 듣거나 아니면 네 과목까지 들을 수 있어 라고 제한이 돼 있다 그러면 이 객체에서 요 코스 오퍼링 과목에 대한 강좌에 대한 객체는 4개까지 연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없거나.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구현을 할 때 지금 여기서는 객체 어레이로 했네요. 그죠? 꼭 뭐 객체 어레이로 하는 필요 없죠. 그죠? 뭐 이게 많다 그러면 이거를 많이 뭐 몇십만 개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하겠다. 그럼 저 바이너리 서치 트리 타입으로 우리가 구현하면 될 거고 그냥 링크 형태로 하겠다 그러면 링크 리스트 형태로 해도 되고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구현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냥 심플하게 객체 어레이 형태로 했네요. 그죠? 자, 거꾸로 이쪽에서 이쪽은 어떤가요? 화살표가 이쪽만 있으니까 이쪽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얘를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없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디자인 의도입니다. 얘는 얘를 알 필요 없어. 얘한테 어떤 메시지 보내지 않아. 그러면 이쪽만 방향성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시간표에 어느 과목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어느 과목에 어느 시간표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 이건 안 해도 괜찮죠. 그죠? 자, 됐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보니까 연관인데요. 그죠? 스튜던트와 스케줄이 지금 얘가 집합이고 얘가 하나의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벡터 형태로 지금 여기 있는 객체를 쭉 품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요 다이아몬드가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무슨 의미죠? 얘하고 공동분명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 검은 게 있다 그러면 더 구현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지금 이거는 이거 만약 이렇게 했다 그러면 구현해야 될 게 뭐죠? 이 스튜던트가 만약에 객체가 없어졌어. 만약 이 학생이 뭐 휴학을 하거나 아니 휴학이 아니라 뭐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자퇴를 했다. 그러면 이 학생이 객체가 유드림에서 없어질 텐데 그 학생의 스케줄은 당연히 있어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뭘 더 구현해 줘야 됩니까? 여기 그 코드가 없는데 디스트럭터를 구현할 때 그 안에서 얘하고 연관해 있는 모든 객체를 다 삭제하면 되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이 구현할 때 이 학생의 정보가 졸업하거나 학교를 그만둬도 이 스케줄을 그냥 남게 하겠다. 나중에 어떤 성적 기록을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집합관계로 표시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학생이 만약에 학교에 적이 없어졌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학생의 과거 히스토리도 다 없애겠다 그러면 이런 컴포지션 관계로 구현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집합 개념의 클래스가 얘가 요소 개념의 객체의 생성과 소멸을 다 제어할 수 있어야 되죠. 얘가 얘의 객체를 만들고 객체를 없어지는 걸 다 조절하고 얘가 없어지면 얘도 공동운명체로 없어지는 그런 스타일로 우리가 구현하면 되겠죠. 그죠?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그 다음에 이게 추상 클래스는 뭐 여기에 클래스에 이렇게 abstract 써 있으니까 당연히 클래스 앞에 abstract하고 이렇게 뭐 구현하면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현할 때, 아, 얘는 요 밑에 있는 클래스들의 그냥 공통 부분을 그냥 선언한 거야. 라고 그러면 클래스 밑에 프로토타입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아, 이게 지금 괄호가 됐는데 원래는 요 위에다가 이렇게 꺽쇠로 abstract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다이어그램은 그 클래스들의 묶음을 우리가 선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클래스의 묶음을 선언할 때 얘가 만약 클래스 A가 여기 있는 지금 어떤 라이브러리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클래스 앞에 선언할 때 패키지하고 요 패키지 이름을 다 선언해 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 그 얘가 다른 어떤 패키지를 만약에 임포트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점선으로 어떤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를 얘가 임포트해서 갖다가 쓰고 있어 라고 패키지 다이어그램 표시를 하고 우리가 구현할 때도 그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죠? 얘가 만약에 어떤 다른 패키지에 있는 어떤 클래스를 갖다 쓴다 그러면 그게 임포트 될 거고, 그죠? 그 임포트 되는 관계가 화살표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정적 다이어그램인데 혹시 질문 있나요? 뭐 거의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패키지는 기계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뭐 의미만 알면 쉽게 연결이 되고요. 조금 복잡한 게 이런 것들, 시퀀스하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액티브 다이어그램은 뭐 얘는 거의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고리즘 기술할 때 그 플로우 차트 비슷한 거니까 이거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자,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뭐 이게 자, 이제 정적 모델링에 이어서 이제 동적 모델링 해보는데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코딩으로 옮기는 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이거는 조금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베디드 쪽으로 가서 만약에 컨트롤 시스템을 코딩할 사람은 이거 잘 알아놔야 돼요. 거의 모든 프로그램 다 쓰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 전에 얘기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코딩을 하는데 뭐 기준으로 삼지는 않지만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제대로 잘 흘러가는지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코드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하나씩 해보죠. 시퀀스 다이어그램. 예, 이 부분을 봅시다. 밑에.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의미는 다 알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객체와 어떤 객체가 메시지를 교환하는지 그게 잘 나와 있는데,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 안에 있는 걸 코딩할 때 중간고사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메시지 화살표가 나가면 그 화살표 나간 쪽의 클래스 안에 그게 구현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화살표를 받는 쪽에서, 근데 화살표를 나가는 쪽은 그 메소드를 부른 쪽이니까 그 메소드의 호출이 코딩이 돼야 되고, 그걸 받는 쪽에다가 그 메소드를 우리가 구현하는 코드를 짜 넣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메시지를 받는, 지금 그 얘기했고, 분기구조, 우리가 프레임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거 했잖아요. 여기 지금 객체가 이렇게 있으면, 자, 라이프 사인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프레임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여기 조건이 주어지고, 여기 쫙,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이 조건이 만족되면 얘가 수행되고, 이 조건이 만족 안 되면 얘가 수행되고, 뭐 이런 프레임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프레임들을 제대로 프레임을 보고 코딩하면 됩니다. 분기 구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병렬 구조도 있습니다. 얘하고 병행해서 나간다 그러면 스레드로 만들어서 그 동시에 병행 수행이 되도록 구현하면 됩니다.
자,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코딩하고 해봅시다. 근데 지금 뭐 클래스 B도 해야 되고 클래스 C도 해야 되고 D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클래스 B만 좀 봅시다. 자, 클래스 B 안에 구현해야 될 게 뭐죠? 메시지 1이죠. 그죠? 그래서 클래스 B 안에 메소드 1이 지금 구현이 되어 있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메소드 1 안에서 지금 뭘 부릅니까? 클래스 C 객체 O3한테 메시지 2를 보내고 클래스 D 객체 O4에다가 메소드 3를 보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메소드 1 구현하는 거 안에 지금 이렇게 구현이 돼야 되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메시지를 보내야 되니까 분명히 B하고 얘하고 C하고 D하고는 연관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알고 있어야 되고 얘가 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어소시에이션인지 아니면은 뭐 여기 파라미터를 넘겨주든지 그렇게 알아야지 이 메소드 부를 때 앞에 객체를 부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는 어떻게 구현하면 되죠? 클래스 C는 어떻게 구현되나요? 그 안에 메소드 2가 구현되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메소드 3가 그 안에 구현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클래스 A는 클래스 B한테 메소드 1을 보내는 메소드 호출이 있겠죠. 그죠? 그게 어떤 메소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클래스 A 안에 객체 O2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O2에 메소드 1이라는 게 호출되는 이런 문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어딘가에. 예, 그렇게 확인하면 돼요. 그죠?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조금 더 복잡한 거 해봅시다. 요게 지금 수강 신청 과정을, 유스 케이스를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지금 자세하게 나타난 거예요. 자, 얘가 지금 내가 수강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과목을 신청하려고 그래. GUI에서 신청했어.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번 학기에 열리는 소프트웨어 공학 제로 1 강좌에 신청했다. 그러면 누가 지금 그 강좌에 레지스트링 했다라는 걸 지금 메시지를 날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코스 섹션에서 받아서 이 객체가 우선은 얘가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 듣기 전에 선수 과목에 예를 들면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다. 그럼 그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들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get prerequisite이라는 게 그걸 물어보는, 코스한테 물어보는 거고, 그 과목을 가져오는 거구나. 그 객체지향,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공학의 선수 과목이 뭔지를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과목을 가지고 얘한테 너 이거 들었어라고 보내는 거죠. 그죠? 그럼 들었다 그러면 has prerequisite이 만약에 true오면 얘는 수강 신청할 수 있겠다라고 수강 신청 하나 만들어서, 객체를 만들어서 걔를 스케줄에도 넣고 걔를 이 코스의 섹션에도 갖다가 그 출석부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게 지금 여기 있는 두 메소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쭉 리턴하면 돼요. 그렇겠죠. 그죠? 혹시 이해가 되나요? 자, 이 그림에서 중요한 핵심 부분은 뭡니까? 여기 지금 레지스트레이션은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 강좌에 신청을 했다는 그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객체니까 얘는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이 학생이 GUI를 통해서 신청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생성자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쭉 관계를 엮어준 다음에 나중에 끝나면 뭐 DB에 저장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코드를 한번 봅시다. 요것도 지금 다른 클래스보다 요것만 좀 복잡하니까 얘만 좀 구현을 해봤어요. 코스 섹션. 클래스 안에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얘가 필요하죠. 그죠? request to register 어떤 학생이
그 코스를 수강 신청하고 싶어라는 메소드로 구현해야 돼요, 그죠? 그게 지금 여기 있어요. 리퀘스트 레지스트지. 어디 갔어? 요거지, 요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런데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거는 그 코스 액션과 다른 클래스와 관계, 이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컨스트럭터고요. 그래서 어떤 코스가 지금 그 코스에다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수강 신청한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레지스터 리스트라는 거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캔슬은 나중에 이 과목이, 이 코스 섹션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뭐 수강 취소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학기 초에 이 강좌를 오픈하겠다 그럴 때 직원이 아마 이 강좌를 오픈하겠다 그러면 요 오픈 레지스트레이션을 아마 부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서 뭐 학생 사이즈 같은 거 정하고. 그 다음에 클로즈는 지금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예를 들면 레지스트레이션 사이즈가 우리 폐강할 때 뭐 8명 이하다 그러면 8명 이하 안 되면 그거를 미니멈 밖에 안 되니까 이걸 뭐 없애고 뭐 그런 겁니다. 학생들 다 언레지스터하고. 그래서 그거 말고 리퀘스트 레지스터를 한번 자세히 봅시다. 지금 맨 처음에 이 강좌가 오픈돼 있으면 그 학기에 오픈돼 있으면 제일 먼저 부르는 게 뭐죠? 코스에다가 get request를 프리레퀴즈를 부르죠. 그죠? 선수강이 뭔지 찾아오는 거. 그게 지금 요걸 구현한 거예요. 요거. 그렇죠. 그죠? 지금 코스 레지 섹션 안에서 코스에다가 어떤 과목이 선수 과목이야 라고 지금 물어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요 코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그 프리레퀴즈를 들었으면, 그죠? 이 학생이 들었으면, 이걸 날린 거죠. 그죠? 그래서 has 프리레퀴즈를 가져와서, 이 학생이 들었으면, 그 다음엔 레지스트레이션 시키는 거죠. 만약 이게 true라고 그러면.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빠져나와서 뭐 다른 일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여기 앞에 설계에 적혀진 대로, 그죠? 프리레퀴짓 했으면, 그 다음에 요걸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레지스트레이션 만든 게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그죠? 컨스트럭션 날린 거. 그래서 여기 있는 this는 코스 섹션이고, 만약 이게 객체가 소프트웨어 공학 01 강좌라 그러면 그 객체를 얘기한 거고, 이거는 지금 신청한 학생, 그 얘기한 걸 두 개에 대해서 관계를 지금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을 지금 넣은 다음에는 해야 될 일이 있죠. 그죠? 맥시멈까지 갔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그죠? 맥시멈. 그래서 맥시멈보다 넘어.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오픈돼서 학생들의 신청을 받지 않도록 다 막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unregister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폐강됐어. 만약 미니멈을 못 채워서 폐강됐어.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한 레지스트레이션 다 가져와서 지금 이거는 이터레이터로 엮여 있는데 그 이터레이터 가져와 가지고 하나씩 다 해서 그 학생을 거기 있는 과목에서 다 스케줄에서 삭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우리 불렀을 때 그 학생이 그 프리레퀴스를 들었고 그 학생을 지금 이 강좌에 신청할 때 그 레지스트레이션 리스트에다가 그 학생을 지금 추가하는 겁니다. 새로운 레지스트레이션을 추가하는 거. 그렇죠. 예. 아까 우리 여기서 했었잖아요. 그죠? 요거 만들었죠. 그죠? 요거를 요 객체를 그 강좌에다 추가하면 돼요. 자, 좀 이해가 되나요? 어디 코드 안에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하나씩 잘 따라가 보면 뭐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넘어갈까요? 스테이트 에러. 이게 좀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
예, 요 스테이트 다이그램 우리가 구현할 때, 요 스테이트 다이그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그램이 어떤 상태일 때 무슨 액션을 취하고 무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무슨 일을 하면 분명히 그 다음 다른 스테이트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을 잘 적고 그 다음에 그 스테이트 다음에 무슨 이벤트가 나오면 어떤 상태로 가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에 잘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프로그램 구현할 때는 이 상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속성, 클래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잘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값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해주고 또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개 그 상태 변화는 대개 어떤 그 이벤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시간이 지난다든지 또는 뭐 센서에서 어떤 값이 들어와서 그 센서 값이 들어왔을 때 상태가 바뀐다든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자판기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스테이트 다이그램 안에 있는 그 그림 안에 그려지는 요소들을 좀 봅시다. 요게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둥근 사각형으로 그려진 안에 스테이트 이름이 있고 그다음 그 스테이트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다른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우리 자판기에서 만약에 스테이트라고 그러면 어떤 스테이트가 있을까요? 자판기에서 여러분들 자판기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자판기가 어떤 뭐 뒤 동전이 들어가거나 또는 뭐 어떤 버튼을 누르거나 이럴 때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죠?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동전도 안 들어가고 아이들한 상태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동전을 계속 넣으면 동전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가 있을 거고, 또 음료가 나오는 중. 음료가 나오는 중도 있을 거고, 그거 전에 동전이 충분히 들어가서 어떤 음료를 살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왜 불이 짝짝 켜지잖아. 어떤 걸 살 수 있다고, 그죠? 그게 상태가 다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잔돈을 받아야 되는 상태도 있을 거고, 음료를 버튼을 눌러야 되는 상태도 있을 거고, 버튼 눌렀을 때 음료가 디스펜서에 밑에 떨어져야 되는 상태도 있을 거고, 그죠? 그게 다 스테이트고, 그 스테이트에서 해줘야 될 프로그램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는 항상 어떤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에 해당돼요. 그 스테이트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기 가드 컨디션이라는 상태일 때는 뭘 해라. 그리고 그게 그 상태가 끝나면 다른 상태로 가라. 여기는 브레이크 했으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다음 상태에 또 보고 이 상태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하다가 또 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무한 루프로 프로그램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드라고 되어 있는데 가드라는 건 뭐냐면 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거, 그때의 조건 체크, 그 상태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주는 그런 그 컨디션. 그 다음에 상태의 변화는 클래스의 메소드라는데 여기서 해야 될 일, 요 과정에서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이 다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로 다 표현이 됩니다. 예, 여기 지금 이벤트 n이 사실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스테이트 안에 또 작은 스테이트들이 있는 형태가 되게 복잡해요. 여기 지금 서브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요. 복합 상태.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부모 상태를 나타내는 클래스의 변수를 가지고 다 커버하지 못하고 그거 말고 서브 상태, 내부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또 하나 다른 걸로 둬가지고 내부 상태에서 돌아가다가 외부 상태로 빠져나올 조건이 있으면 그걸 체크해서 또 빠져나오게 그렇게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병렬 상태를 가진 거는 그냥 그 상태를 보고 그 상태를 구현할 때 대개는 다 시리얼로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스레드를 써서 그 어떤 상태일 때의 어떤 메소드를 같이 병행 수행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 봅시다. 자판기. 예, 요게 자판기의
아주 축약된 스테이트들입니다. 맨 처음에 지금 동전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럼 얘가 지금 100원짜리나 뭐 쫙 받고 있다가 충분히 동전이 들어갔어. 그러면 셀렉션을 할 수 있는 기다리는 상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셀렉션을 했다. 그러면 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내가 셀렉트한 드링크가 뒤에 배출구로 빠져나오는 상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고고, 그 다음에 다 빠져나왔으면 다시 이니셜 상태로 돌아가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그 내가 동전을 넣었다가 음료수를 마시고 싶다가 마음이 변했어. 그래서 내가 안 살래라고 이젝트 버튼을 누르면 동전이 빠져나오고 뱉어내게 하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일로 넘어갈 때 아마 잔돈을 내주는 상태도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여기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뒤에 지금 그 서브 상태로 표현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보일 겁니다. 자, 코딩을 해봅시다. 밴딩 머신 컨트롤. 우선은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값이 뭐냐면 동전에 투입된 동전의 양이죠. 금액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state final 요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state 값에 그 컨스탄트들을 그냥 선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state 값이 1이면 waiting coin이고, state 값이 2면 waiting selection이고, 3이면 dispensing soft drink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정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선은 처음에 여기 지금 요게 이니셜 상태거든요. 처음 상태는 저렇게 코딩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동전에 안 들어왔어. 그리고 스테이트는 웨이팅 코인 상태로 이니셜라이즈 해. 그 다음에 가격은 지금 여기 음료수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웨이팅 코인의 가격, 어마운트 값이 프라이스보다 높으면 이제 셀렉션 상태로 넘어가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 insert coin. 그럼 insert coin 할 때는 항상 지금 동전에 얼마 들어왔는지가 파라미터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동전의 가격하고 음료수 가격을 비교해서 만약에 충분히 들어왔다 그러면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웨이팅 셀렉션으로 넘어가도록 지금 바꿔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바꿔주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네가 지금 집어넣은 동전 가지고 어느 음료수를 살 수 있어 라고 살 수 있는 음료수에 대해서 버튼을 켜야 되겠죠, 그죠? 저기 라이트를. 그래서 요게 지금 그 할 일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요 상태에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웨이팅 코인 상태에서 해야 할 일들을 쫙 적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요 상태로 넘어가는 그 조건을 지금 여기에다 적은 거죠, 그죠? 예, 요걸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 아마 요 상태로 그냥 넘어가서 여기 있는 메소드가 계속 수행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코인이 충분히 들어와서 만약에 여기 인서트 코인 충분히 들어와서 다음 상태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가겠죠, 그죠? 네, 그렇게 코딩하면 돼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게 서브 상태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그 잔돈을 내줘야 되는 상태가 요 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스펜싱 소프트 드링크에서 만약에 지금 투입된 동전이 지금 음료수 가격보다 훨씬 더 많다. 근데 버튼은 지금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을 셀렉트했다. 그럴 때 동전을 내주는 상태로 변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로 갈 때 지금 아까 거기에서는 지금 여기 디스펜싱 소프트 드링크가 하나로 표현됐지만 여기서는 지금 뒤에서는 이 두 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해서 서브 상태로 지금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넘어갈 때는 지금 또 다른 스테이트로 하나 넘어줘서 디스펜스 컨트롤이라는 또 다른 클래스 안에서 다르게 컨트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밖에 있는 상태로 원 상태로 돌아갈 때의 그 변수를 잘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디스펜스 오브 드링크 스테이트일 때 음료수를 내주고 그 다음에 그 잔돈을 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요 스테이트가 complete 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원래 상태로 이니셜라이즈 되도록 그렇게 상태를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메소드들은 다 클래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디스펜스 컨트롤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뭐 여기 인서트 코인이나 다 이런 것들은 밴딩 머신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밴딩 머신은 상위층에 있는 스테이트를 컨트롤하고 밑에 있는 하위층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지금 디스펜스 컨트롤에서 하다가 지금 얘가 끝나면 완전히 컴플리트 상태가 되면 어디였어? 컴플리트 상태가 되면 이제 다시 이 밖으로 빠져나오게끔 그렇게 원래 상태를 이니셜 상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개의 클래스가 있죠, 그죠? 밴딩 머신 컨트롤이 있고 그 다음에 안의 상태를 얘기하는 디스펜스 컨트롤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 안의 상태와 밖에 있는 상태에 대한 모든 걸 다 여기서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밴딩 머신 컨트롤 안에 있는 컨스트럭터가 만들어질 때 여기는 스테이트가 밖에 있는 상태에 대한 스테이트 이니셜 값이고 서브 스테이트가 바로 디스펜스 컨트롤 안에 있는 처음에 그 내부에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런 잔돈 처리하는 쪽의 컨트롤입니다. 네, 요거는 당연히 서브 상태 안에서의 호출은 디스펜스 그 서브 상태 안에 있는 메소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서브 상태에 디스펜스 소프트 드링크라는 것이 객체로 상태로 전달돼야 될 거고, 그죠? 그다음 그게 끝나면 이제 이쪽 그 원래 상태 스테이트 값의 이니셜 값으로 여기처럼 컴플리트 되면 원래 웨이티 코인으로 변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끔 그렇게 컨트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서브 상태 요쪽의 컨트롤이에요. 근데 요쪽 컨트롤이 다 끝나면 여기가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끝나면 원래 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마운트를 제로로 하고 원래 이 전체 스테이트 값을 밴딩 코인, 웨이팅 코인 상태로 넘어가면 아마 이 상태로 넘어갈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만 컨트롤하면 됩니다. 네, 거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나요? 이 코드가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원래 이제 이게 그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스테이트 다이그램이 한 장으로 딱 그려지면 되게 편해요. 근데 인베디드 시스템 그리다 보면 이게 몇십 장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굉장히 스테이트 값이 많아서 예를 들면 이 스테이트 그 여기서는 지금 5개밖에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쫙 표현하다 보면 이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게 뭐 100개도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100개 있는 걸 한 장에 다 그려서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거를 다 혼자 모듈을 짜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당하게 묶어가지고 상태별로 또 나눠서 잘라가지고 그룹핑 시키면서 이렇게 계층 관계로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 맨 위에 단에 컨트롤하는 프로그램하고 그 컨트롤에서 좀 밑에 단에 레벨로 내려가서 상태를 컨트롤하는 거 프로그램을 다르게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분할을 합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오늘 아침에 내가 저기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우리 해화관 거기에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딱 1층을 딱 눌렀는데 문이 이제 닫히면서 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컨트롤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우리 10,000원 왜 이제 엘리베이터 컨트롤하는 프로그램 안에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 박스 안에 제한된 인원이 더 들어가면 삑 하면서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2명이 탔는데 그게 삑 하고 울리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데 그리고 다시 문을 열었다 문이 열려요. 그래서 다시 닫고 3번 그랬는데 똑같아. 그래서 이게 그 안에 컨트롤이 뭔가 좀 이상하게 됐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엘리베이터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클래스가 10개 필요하다 그러면 10개 중에 1개가 그 엘리베이터의 기능이고 나머지는 다 뭔지 알아요? 엘리베이터의 안전을 위해서 들어간 코드가 9개입니다. 그게 딱 OTIS라고 써있던데 OTIS가 사실 엘리베이터를 발명한 회사거든요. 내가 본 OTIS에서 만든 엘리베이터가 그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한 50년, 60년 되는 것도 타봤는데 컨트롤이 잘못된 거는 못 봤는데 아마 센서가 잘못됐겠죠. 내가 보면 센서 값이 잘못됐으니까 프로그램이 엉뚱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요즘 뭐 그런 급발진 이런 것도 다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잘 보고 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패턴 배울 때 스테이트 패턴이라는 걸 잠깐 배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 아까 상태값, 여기 지금 웨이팅 코인, 셀렉션 이런 것들을 하나의 상태라는 걸로 변수로 두지 말고 아예 객체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테이트 오브 머신이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객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객체의 값이 어느 거냐에 따라 이게 VC가 이제 객체 값. 여기 지금 이 파라미터로 뒀구나. 이 파라미터로 되어 있는 스테이트 객체 값이 웨이팅 코인이면은 얘한테 넘어가서 얘가 핸들이라는 메소드를 돌리겠고 만약에 이게 셀렉션이라면 셀렉션의 핸들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리고 트랜짓은 뭐냐면 이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넘어갈 다음 상태를 지정하는 메소드가 요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지금 만약에 내가 프로그램 하다가 어떤 상태가 빠졌어. 내가 하나 더 추가할래.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은 여기 상태가 빠졌어.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상태를 또 물어보고 그런 거를 또 다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 코드가 막 덕지덕지 붙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죠? 얘는 영향 안 받고 여기에 또 다른 스테이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핸들하고 트랜짓만 딱 갖다 끼워 넣으면 나머지 컨트롤하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스테이트 패턴 같은 거는 이 인베이드 시스템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잘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좀 어렵죠, 그죠? 스테이트 쪽이. 원래 이 컨트롤하는 쪽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사실 하는 일은 되게 코드는 심플해요. 그 동작 원리만 잘 알고 요 스테이트 패턴 같은 걸 좀 어떤 그 모델로 삼아서 프로그램 하나 코드를 좀 잘 이해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거든요. 거의 유사하게.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자, 거기까지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자, 액티비티 다이그램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로우 차트하고 거의 유사하니까 프로그램을 옮기기 되게 쉬워요. 근데 얘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두 가지 의미로 쓰는데 하나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가 복잡하면 그 메소드 안에 있는 알고리즘을 이걸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일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되게 플로우 차트에 나오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어문, 반복문 뭐 이런 걸로 표시하면 되고요. 그 안에 뭐 병렬에 관한 내용도 표시될 수 있으니까 그 스레드로 나중에 구현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게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서 나올 수 있는 심볼들이거든요. 요게 어떤 액티비티고요. 하나의 단위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하나의 모이는 부분이고, 예, 여기가 이제 조건으로 갈라지는 부분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싱크로나이즈, 그 병렬 수행이 시작되는, 스레드가 만들어져서 병렬 수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는 그냥 알고리즘 쓰듯이 그냥 써놨는데, 예, 여기는 요 액티비티 하나에 대한 일일이 뭐 한 문장으로 구현될 수도 있고 여러 문장으로 구현될 수도 있고 뭐 저렇게 호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while 문장이 이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셀렉션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젝트 되는 쪽이 된다 그러면 뭐 저기 잔돈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음료수를 선택하게 하는 그게 지금 병렬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아닌 경우는 이제 나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자, 거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봤던 한 4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패키지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까지 5개의 다이어그램 봤는데 대부분 다 코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나머지 다이어그램들은 어떤 건 되게 추상적이고 뭐 타임 뭐 클락 같은 것도 있는데 다른 것들은 코드하고의 관계가 이 앞에 나와 있는 것만큼 그렇게 밀접하지 않아서 소개는 생략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어떤 그 모듈들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위주로 해서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패키지가 될 수도 있고, 뭐 패키지 넘어서 하나의 큰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걔가 지금 제공하는 API가 뭔지,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다른 걸 요구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런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그 아키텍처 소개할 때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어떤 모듈이 얘가 제공하는 API가 뭐고 얘가 어떤 API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쓰는 게 뭐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 다음에 이제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은 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이 부분은 내가 클라이언트 쪽에 올려야 돼, 이 부분 서버에 올려야 돼 라고 어떤 그 디플로이 할 때 나타내주는 다이어그램인데, 이제 요거는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서버에 클라이언트 쪽에 뭐 웹페이지다, 그 다음에 이쪽은 뭐 서버 쪽에 있는 스크립트다, 뭐 그런 식으로 화면에 어떤 그 위치 상태를 표현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시스템이 전체 빌드가 된 다음에 인스톨 할 때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거기까지가 UML 모델하고 코딩 사이의 관계입니다.